챕터 1 대한투자 상품에서의 섹션 1 대한투자 상품의 개요 첫 번째 줄 볼게요. 투자 상품을 분류하는 다양한 방법 중 투자 대상 자산군에 따라 전통 투자 대상 자산군과 대한투자 대상 자산군으로 분류할 수가 있다.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한다고요. 그 다음 줄에 전통 투자는 투자자들에게 친숙한 자산인 주식, 채권, 환율 등 현금성 자산으로 기억하세요. 이것에 투자하는 것을 말하고 구체적 펀드의 형태로는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MMF가 있다. 그 아랫줄에 별표. 이에 반해 대한투자는 새롭게 등장한 투자 대상을 통칭한다. 신상품이라고요. 그죠? 그래서 대한투자에는 부동산, 원자재 등 일반 상품, 사회간접시설 등 인프라스트럭처, 선박 등등 또는 뒤에 있는 차익거래나 해지 전략 등이 포함되어진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뭐 PEF니 그 인프라스트럭처 펀드니 뭐 일반 상품이니 이런 애들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또 요 내용 정도만 해서 그냥 여기 간단하게 적었어요. 이거 구분하라고. 요 구분 기준 정도만 잡으면 돼요. 얘를 전통적으로 보고 나머지는 대한투자 상품이다. 이렇게 잘라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오른쪽 넘어오시면 섹션 2의 대한투자 상품의 특징이라고 보이죠. 얘는 토씨 하나 안 빼고 여기 있는 건 다 잘 아셔야 돼요. 별표 쳐서 꼭 기억하세요. 대한투자 파트에서 항상 빠지지 않고 절대 뺄 수 없는 부분들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대한투자 상품은 전통적인 투자 상품과 낮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죠? 낮은 상관관계라는 거 제가 구체적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1만 아니면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1보다도 더 낮을 수 있다는 거예요. 뭐 마이너스에 가까울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즉 상관관계 분산 가능성이 커진다 이 소리가 되겠죠. 그래서 전통 투자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뭐가 가능해진다? 효율적 포트폴리오가 가능해진다. 효율적 포트폴리오 마이너스 1일 때만 나오는 애 아니라고요. 아시겠죠? 그러나 최근에는 낮은 상관관계에서 벗어나 차츰 동조화 및 상관관계가 높아지는 새로운 형태도 나타난다 라고 나오는데 요 문구가 이제 어려운 말이에요. 요 말이. 자, 이제 조금만 더 제가 부연 설명을 붙일게요. 이 대한투자도 뒤에 있는 상품 하나하나의 특징을 아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요. 대한투자가 어떤 건지를 명확히 잡아놔야지 상품의 특성들이 나왔을 때 혼란스럽지 않다. 이거예요. 우리 먼저 전통적 상품을 보면 주식이랑 채권이에요. 우리가 보통 이제 금리가 오르면 그렇죠? 주식의 수익률이 떨어지고 은행에다가 입금을 하니까 금리가 떨어지면 주식의 수익률이 오른다 이래요. 왜? 주식시장에 투자해서 주가가 오르니까. 이래서 얘네들이 역외관계를 갖고 있어서 주식과 채권을 섞으면 좋았어.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점점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 회사의 채권 등급이 떨어져 버리면은요. 발행한 회사에. 그 회사의 악재죠. 그럼 뭐가 떨어져요? 주가가 같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동조화 현상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주식과 채권에 투자해봐야 의미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주식과 채권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게 단순하게 그 회사가 아니라 국가 자체의 대외 의존도라든가 또는 무역에 대한 부분들, 환율에 대한 부분들, 물가에 대한 부분들이 얘네들을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를 생각해냈냐면 자, 그럼 우리는 상품 시장에 동시에 투자해보자. 이 소리예요. 상품 시장이 예를 들면 뭐 원유라고 볼게요. 그리고 이 주식을 발행한 회사가 정유사예요. 그 채권도 정유사 채권이에요. 그러면 원유 가격이 올라버리면 정유사 입장에서는 수입하는 원가가 오른 거죠. 그러니까 수익률이 떨어져요. 그러니까는 주가도 떨어지고 채권의 수익성도 악화될 수 있죠. 리스크가 올라갈 테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은 안 좋아지는데 얘가 올라가서 섞으니까 너무 좋았어. 분산 투자 효과가 생겼네요. 맞죠? 왜? 원유를 사기로 싼 가격에 사기로 계약을 해놨는데 올랐으니까 여기서 이익 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서 손실 나고. 이렇게 되면 제가 분산 투자 잘 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러한 현상들이 있어서 대한투자 상품에 투자하는 게 너무 좋았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점차 지나가다 보니까 이 안에서도 어떻게 원유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왜? 정유사랑 이 정유사가 생산해내는 그런 여러 가지 석유 관련된 부분들의 전체적인 악재예요. 더 이상 환경 문제 때문에 여기 이 석유, 원유 자체를 잘 쓰지도 않고요. 맞죠? 전기차, 가스차 뭐 이런 게 대세라 이거예요. 하이브리드가. 그러니까 원유 자체를 사용하지 않으니까 즉 수요가 떨어져 버리니까 원유 가격 폭락 하면서 이거 얘네가 아무리 싸게 사와도 사람들이 사주지 않으니까 주가 채권 가치 다 떨어져 버리는
이러한 현상들이 생긴다고. 이런 현상을 우리가 동조화 현상이라고 불러요. 동조화 현상. 움직임이 동일해진다 이렇게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전통적 대안투자도 원래는 분산투자 효과가 있었어요. 그런데 뭐가 동조화 현상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분산투자 효과가 사라져버렸고 그래서 생각을 해낸 게 대안투자 상품이었다고요. 그러니까 또 분산투자 효과가 있었는데 또 뭐가 동조화 현상이 강해지다 보니까 대안투자를 하더라도 주가의 움직임 즉 하락을 피하기가 힘들어졌다. 이런 얘기라는 거예요. 됐어요? 예. 내용이 한 줄밖에 안 나왔는데 이 내용을 잘 파악하세요. 왜 그러냐면 저희 이제 이 다음 파트죠. 국제 분산투자 파트에서도 명확하게 이 얘기가 또 나올 거라 이거예요. 됐어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그러나 최근에는 낮은 상관관계에서 벗어나 그러니까 낮은 상관관계라는 게 반대로 움직이는 성향에서 벗어나 차츰 동조화되거나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거나 상관관계가 점점 높아지는 형태를 띠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대안투자에 투자했다고 나 잘했지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해 봐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단락 따라서 효율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은 기존의 전통 투자만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에 대안투자를 포함하면 위험은 작아지고 기대 수익은 높아진다는 기존의 개념에서 벗어나 위험이 작아지고 기대 수익이 높아진다. 어떤 의미라고 그랬어요? 효율적 포트폴리오라는 소리죠. 무조건 효율적 포트폴리오가 된다는 생각하지 말고 이거예요. 새로운 근본적 변화에 대응하는 투자 전략 및 포트폴리오 전략을 세워야 한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러한 일이 생겼을 때 얘를 해지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해지하겠다는 게 위험을 피하겠다는 소리니까. 됐죠? 그래서 계속 대안투자에서 거래하는 자산은 대안투자 상품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대부분 장외시장에서 거래되는 자산으로 황금성이 뒤로 넘어오세요. 떨어지게 되고 첫 번째 특징이에요. 대안투자의 문제점들. 황금성이 떨어진다는 거 돈으로 당장 바꾸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로 인해 환매 금지 기간이 있고 환매 금지 기간이 있다는 거 폐쇄형으로 설정한다고요. 기억나시죠? 유동성 떨어지고 투자 기간이 길고 리스크 높으면 뭐 한다고 그랬어요? 폐쇄형으로 설정한다. 펀드 할 때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들이요. 똑같이 적용됩니다. 예. 그러니까 환매 금지 기간이 있고 투자 기간이 길다. 그죠?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내용들 하나도 버리지 말고 다 정리하세요. 모든 과목, 투자자산 운용사 처음부터 끝까지에 나오는 용어들에서 비슷하게 쓰이고 공통적으로 필요한 부분들만 제가 다시 빼내갖고 판서로 설명드리는 거니까 제가 설명드리는 부분들은요. 전부 다 하나도 안 빼고 체크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계속해서 그 다다음 줄 내려와서 중간에 위험 관리가 중요한 이슈가 된다. 얘네들 상당히 위험한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대안투자 상품의 특징 중에 하나는 위험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이거예요. 위험 관리가. 그리고 한 줄 내려오시면 규제가 많고 여기 다섯 번째 특징이죠. 그 뒤에 투자자들은 기관 투자자 혹은 거액 자산가들로 구성된다. 여섯 번째 특징. 그리고 또 한 줄 내려와서 중간에 과거 성과 자료의 이용이 제한적이다. 일곱 번째 특징이고요. 그 뒤에 전통 투자에 비해 운용자의 스킬이 중요시 되고 여덟 번째 특징. 그 중간에 보수율은 높은 수준이며 아홉 번째 특징. 마지막 성공 보수가 함께 징구되어진다. 열 번째 특징. 됐어요? 대안투자가 갖고 있는 10가지 성격들이에요. 이 10가지 성격들이요. 지금부터 이제 여기 목차에 보시면 대안투자 상품 뒤에 부동산 투자 나오죠. PEF랑 헤지펀드 나오죠. 그리고 특별자산 펀드랑 크레딧 스트럭처 나오죠. 이 상품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요인들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서 이제 조금씩 예외적으로 한두 개씩 특성이 바뀌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런 애들만 그 부분에서 포인트 잡아두고 나머지는 이 10가지 특성이 전부 다 맞아떨어진다 라고 머릿속에 딱 놓고 정리하셔야 돼요. 대안투자의 특징 10가지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이 10가지 특징 반드시 정리해 두세요. 네, 이렇게 하면은 첫 번째 챕터인 대안투자 상품의 개념, 특징까지 정리 끝났네요. 자, 한 번만 간단하게 볼게요. 대안투자 새로 나온 상품이에요. 대안투자 왜 만들었다? 전통적 상품군과 대안투자 상품의 상관관계가 낮아서 얘네들 섞으면 효율적 포트폴리오를 유지할 수 있어서 구성할 수 있어서 대안투자를 우리가 만들어냈다 이 소리예요. 그런데 최근의 분위기는 대안투자에 투자한다고 무조건적으로 낮은 상관관계를 보이거나 분산 가능성이 높아지거나 효율적 포트폴리오가 구성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동조화 때문에. 됐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고민하자 이 얘기였고 대안투자가 갖고 있는 특징들 주요한 특징이에요. 상당히 위험한 자산들이죠. 위험 높아요. 황금성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기간도 길고 폐쇄형으로 설정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위험하고 투자기간 길고 상품 돈으로 잘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일반 투자자는 하지 말고 돈 많은 사람이나 전문가들만 들어와.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 나머지 뒤에 있는 것들은 뭐 과거 자료의 이용이 제한적이다 이 얘기는 뭐가 되냐면요. 신상품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대한투자에 투자했던 그 자료들이 많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과거 자료 이용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됐어요? 예. 그리고 나머지는 한 번 정도 읽어보시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위험하고 돈 많은 사람들 들어가니까 위험한 자산을 잘 운영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유능한 펀드 매니저들은 거의 다 어디에 가 있다? 대한투자파트에 가 있다 이거예요. 특히나 헤지 펀드를 운영하는 펀드 매니저들은 업계에서 최상이에요. 그러니까 걔네들 스카우트 해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월급 많이 줘야 되죠. 근데 그냥 월급을 무조건 주는 게 아니라 네가 성과를 많이 낸다면 성과 수수료 많이 줄게. 그러니까 성공 보수가 징구되어진다. 이런 얘기들로 연결되는 거예요. 됐죠? 10가지 특징도 외우는 거 아니에요. 이 상품의 특성을 머릿속에 넣고 천천히 되짚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설명드렸던 내용처럼.